차가운 새벽 공기가 창틈을 타고 흘러와 방 안을 채웁니다. 똘비는 머리를 짓누르는 듯한 두통을 느끼며 눈을 뜹니다. 옆에서 곤히 자고 있는 아내와 아이의 숨소리가 오늘따라 무겁게 들립니다. 그는 습관적으로 침대 옆에 놓인 스마트폰을 집어듭니다. 화면에는 파란색과 빨간색이 뒤섞인 주식 그래프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손실액을 확인하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릅니다. 평범한 가장이었던 그의 삶은 도박과 주식이라는 구렁텅이에 빠진 지 오래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재미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삶을 파괴하는 거대한 괴물이 되었습니다. 이미 1금융권 대출은 한계치에 도달하여 더 이상 빌릴 곳이 없습니다. 2금융권인 저축은행과 카드론까지 모두 끌어다 쓴 상태입니다. 매달 돌아오는 이자 날짜는 그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오늘 당장 갚아야 할 이자만 해도 수백만 원에 달합니다. 그는 식탁에 앉아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켭니다. 커피의 쓴맛이 지금 그의 처지보다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아내가 부엌으로 나오자 그는 서둘러 주식 화면을 끕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미소를 지어보지만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아내는 남편의 수척해진 얼굴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그는 황급히 가방을 챙겨 현관문을 나섭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선 이방인처럼 보입니다. 좁은 공간이 숨통을 조여오는 것만 같아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칩니다. 회사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도 그는 쉴 새 없이 숫자를 계산합니다. 빌린 돈이 어디로 다 사라졌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도 업무는 손에 잡히지 않고 온통 대출 생각뿐입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빚 독촉 전화라는 것을 알기에 그는 전화를 받지 못하고 거절 버튼만 누릅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져 그는 화장실 칸으로 숨어듭니다. 화장실 칸의 좁은 공간에서 그는 다시 인터넷 대출 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신용 불량자 환영, 당일 즉시 대출이라는 문구들이 눈앞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평소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광고들이 이제는 마지막 희망처럼 보입니다. 그는 벽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으며 깊은 한숨을 내뱉습니다. 점심시간도 잊은 채 그는 계속해서 비대면 대출 승인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역시나 한도 초과 혹은 승인 거절뿐입니다. 똘비는 이제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러다 우연히 인터넷 커뮤니티에 비밀 댓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서류 없이 누구나 500까지 가능 텔레그램 아이디 머니킹이라는 짧은 글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그는 한참을 망설입니다. 법망을 피한 불법 사채, 한번 발을 들이면 나갈 수 없는 늪이라는 경고가 머릿속을 스칩니다. 하지만 당장 오늘 오후까지 돈을 구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장납니다. 그는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입력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급합니다. 도와주세요라는 메시지가 어둠 속으로 전송됩니다. 잠시 후 스마트폰이 짧고 강렬한 진동과 함께 반응을 보입니다. 낯선 이름으로부터 온 답장에는 오직 시간과 장소만이 적혀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초대장을 받은 것처럼 똘비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사실을 그는 직감합니다. 과연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구원의 손길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나락일까요? 똘비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주식과 도박으로 날린 돈은 이제 단순한 손실을 넘어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1금융권은 물론이고 저축은행과 캐피탈까지 모든 대출 창구는 그에게 부결이라는 차가운 답변만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달을 넘기기 위해 필요한 돈은 약 700만 원이었지만 그에게는 단돈 몇만 원조차 수중에 없었습니다. 똘비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인터넷 검색창에 당일 대출, 무서류 대출 같은 위험한 단어들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불법 광고들 사이에서 그는 유독 깔끔해 보이는 한 사채 업체의 번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누르자 수화기 너머에서는 예상외로 아주 친절하고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대방은 똘비의 사정을 다 듣기도 전에 충분히 도와줄 수 있다며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출을 위해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직접 만나야 한다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똘비는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그리고 6개월치의 은행 거래 내역서를 급히 준비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치부가 담긴 서류였지만 지금의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시청 주차장이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똘비는 약속 시간보다 20분이나 일찍 도착해 주차장을 서성거렸습니다. 정적을 깨고 어디선가 날카로운 경적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 멀리서 검은색 그랜저 한 대가 서서히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짙게 썬팅된 차창 너머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에 똘비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남자는 똘비와 비슷한 30대 중반으로 보였고 인상은 평범한 회사원처럼 아주 점잖았습니다. 똘비 씨 되시죠? 차 안으로 들어오시죠. 남자가 예의 바르게 말하며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차 안은 인위적인 방향제 냄새와 함께 무거운 정적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똘비는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남자는 아무런 말도 없이 아주 천천히 한 장 한 장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1분 1초가 똘비에게는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고 등 뒤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특히 남자는 똘비의 6개월간 거래 내역을 보며 그의 소비 패턴과 수입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돈은 꾸준히 들어오시는데 지출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남자가 나직하게 말을 던졌습니다. 똘비는 이번 고비만 넘기면 모두 정리할 수 있다며 비굴하게 변명했습니다. 남자는 자신이 최종 결정권자는 아니며 서류를 사무실에 보내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똘비는 제발 월요일 전까지는 돈이 필요하다며 간곡하게 부탁을 거듭했습니다. 남자는 알겠다는 듯 묘한 미소를 지으며 똘비를 차에서 내리게 했습니다. 홀로 남겨진 똘비는 검은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로부터 4-5시간이 지났을 무렵 정체를 알 수 없는 번호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 사무실로 방문해 주십시오.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남자가 알려준 주소는 시내에서 가장 번화하고 화려한 대형 빌딩이었습니다. 똘비는 위압감이 느껴지는 빌딩 로비로 들어서며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위축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착한 사무실 앞에는 유명 대기업의 로고와 똑같은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무실 내부는 마치 정상적인 금융기관처럼 아주 깔끔하고 정돈된 분위기였습니다. 안내를 받아 들어간 안쪽 방에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또 다른 남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사장이라 불리는 인물이었고 똘비를 보자마자 아주 반갑게 맞이하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똘비의 서류를 훑어보던 사장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그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제안할 조건이 그에게 구원의 동아줄이 될지 아니면 목을 죄는 올가미가 될지 똘비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똘비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안내받은 주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도착한 곳은 사채 사무실이라기엔 너무나 깔끔하고 세련된 대형 빌딩이었습니다. 입구에는 국내 유명 대기업의 계열사처럼 보이는 간판이 당당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불법적인 느낌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모습에 똘비는 조금씩 긴장을 풀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직원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직원은 정중한 태도로 똘비를 안쪽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상담실 소파에 앉은 똘비의 눈에 고급스러운 차 세트가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 묵직한 존재감을 풍기며 한 남자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 실장이라 소개하며 아주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남자는 똘비의 사정을 다 안다는 듯 어깨를 다독이며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똘비는 절실한 마음으로 자신이 필요한 금액이 500만 원임을 밝혔습니다. 이 실장은 그 정도 금액은 아무 문제도 아니라는 듯 시원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그가 내뱉은 조건은 똘비의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이자는 한 달에 30%, 즉 매달 150만 원을 이자로만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연 이자가 아닌 월 이자라는 사실에 똘비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실장은 다른 곳은 더 비싸다며 지금 당장 급한 불부터 꺼야 하지 않겠냐고 설득했습니다. 당장 내일 카드값을 막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될 처지였던 똘비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남자는 똘비의 망설임을 놓치지 않고 계약서의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계약서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연락처와 주소까지 적는 란이 있었습니다. 똘비는 가족의 정보까지 적어야 한다는 점이 마음에 걸려 펜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이 실장은 그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며 똘비를 안심시키기 위해 웃어 보였습니다. 결국 똘비는 눈을 질끈 감고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인감 도장을 찍는 순간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서류 작성이 끝나자 이 실장은 금고에서 현금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빳빳한 신사임당 지폐 뭉치를 보자 똘비의 눈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500만 원? 누군가에게는 작은 돈일지 모르나 똘비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이 실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실장은 돈을 가방에 넣는 똘비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무실을 빠져나온 똘비의 발걸음은 처음에 올 때보다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은행으로 달려가 밀려있던 대출 이자와 카드값을 입금했습니다. 휴대폰에 울리는 입금 완료 알람 소리가 그 어떤 음악보다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을 위해 맛있는 저녁거리를 사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내와 아이가 웃으며 밥을 먹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편이 아릿해져 왔습니다. 똘비는 다음 달부터 더 열심히 일해서 이자를 갚아나가겠노라 다짐했습니다. 며칠간은 마치 지옥에서 벗어난 것 같은 평온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고 첫 번째 이자 상환일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월급날이 되었지만 월세와 생활비를 빼고 나니 150만 원이라는 이자는 너무나 큰 벽이었습니다. 똘비는 부족한 금액을 채우기 위해 다시 한번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빌려주겠다는 사람은 없었고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 상환 당일이 되었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지나자 휴대폰 진동 소리가 책상을 타고 불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화면에는 발신번호 표시 제한과 함께 이 실장의 이름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전화를 받은 똘비의 귀에 들려온 것은 이전의 상냥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과연 이 짧았던 안도감의 대가로 똘비가 치러야 할 희생은 어디까지일까요? 손에 쥐었던 500만 원은 마치 모래처럼 똘비의 손가락 사이로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150만 원의 이자는 평범한 직장인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똘비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오늘 갚아야 할 돈을 걱정하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돌려막기를 위해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용이 바닥난 그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약속된 이자 납입 시간이 다가오자 스마트폰의 진동이 심장을 때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 몇 번의 통화에서 사채업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비즈니스적이었습니다. 업자는 웃음기 섞인 목소리로 이번 한 번만 편의를 봐주겠다고 똘비를 안심시켰습니다. 그 부드러운 말투에 속아 똘비는 지옥으로 가는 문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가 되자 상황은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채업자의 메시지에서 더 이상 경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돈 안 보내면 네가 어디 있는지 찾아가겠다는 짧고 강렬한 협박이 도착했습니다. 똘비는 서둘러 전화를 걸었지만 상대방은 전화를 받자마자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새끼가 사람 좋게 대해주니까 우리가 우습게 보이냐는 사나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똘비는 죄송하다는 말을 연발하며 시간을 더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업자는 이제는 기다려줄 이유가 없다며 똘비의 가족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직장 주소와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 이름을 읊조리는 목소리는 소름이 돋을 만큼 침착했습니다. 똘비는 전화를 끊고 집안의 모든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평화로웠던 집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가운 감옥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이상 행동을 눈치채고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똘비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둘러댔지만 그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출근길에도 낯선 차량이 자신을 뒤쫓는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혔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일에 집중하지 못한 채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수록 업자들의 문자는 더욱 노골적이고 잔인해졌습니다. 돈이 안 들어오면 내 마누라 회사 게시판에 내 도박빚을 폭로하겠다는 경고였습니다. 똘비는 화장실 칸 안에 숨어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후가 되자 사무실 유선 전화로 정체불명의 남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는 똘비의 직속 상사 이름을 정확히 언급하며 똘비를 바꿔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똘비는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며 전화를 강제로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의 위협은 더 이상 전화기 너머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퇴근길, 회사를 나서는 똘비의 앞을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가로막았습니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똘비의 어깨에 손을 얹고 싸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똘비의 귀에 대고 오늘 밤까지 입금되지 않으면 내일은 집으로 가겠다고 속삭였습니다. 똘비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고 남자는 비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을 지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겨우 용기를 내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진난만하게 자신을 반기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오늘따라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똘비는 밤새도록 거실 창밖을 내다보며 낯선 차가 서 있는지 감시했습니다. 새벽 3시, 갑자기 현관문 밖에서 누군가 도어락을 거칠게 흔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 너머로 들리는 정적은 곧 닥쳐올 폭풍전야의 정적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똘비는 숨을 죽인 채 현관 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고 그곳에는 어제 본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마치 똘비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듯이 렌즈를 향해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연 똘비는 이 폐쇄적인 공간에서 가족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침입은 단순한 위협으로 끝나지 않고 똘비의 일상을 어떻게 파괴하기 시작할까요? 똘비의 휴대전화는 이제 더 이상 소통의 도구가 아닌 저주의 상자가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울려대는 진동 소리는 마치 심장을 갉아먹는 날카로운 금소금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었지만 감히 수신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걸려오는 무수한 연락들은 그의 영혼을 서서히 잠식해 들어왔습니다. 결국 출근을 위해 집 문을 열었을 때 똘비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현관문 틈 사이에 꽂혀있는 낯선 명함 한 장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명함에는 아무런 상호도 없이 오직 휴대전화 번호와 상담이라는 두 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똘비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강렬한 시선을 느끼며 복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서둘러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간 그는 자신의 차 유리창을 보고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운전석 앞 유리에 똑같은 명함 수십 장이 부채꼴 모양으로 촘촘히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미친 듯이 명함들을 뜯어내어 바닥에 팽개치고는 차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이 너무 떨려 시동조차 제대로 걸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서 온 문자는 그의 심장을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아내는 집 앞에 모른 사람들이 서성거리며 벨을 누른다며 무섭다고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똘비는 아무 일 없을 거라며 거짓말을 적어 보냈지만 눈물은 이미 뺨을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공포의 그림자는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무렵 회사의 안내 데스크에서 그를 찾는 연락이 왔습니다. 동창이라며 찾아온 남자가 그의 이름을 대며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똘비는 자신에게 그런 동창이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비로 내려가자 지난번 보았던 그 사채업자의 부하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똘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마치 아주 친한 사이인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친구야, 약속은 지켜야지라고 귓가에 속삭이는 목소리는 뱀의 혀처럼 차가웠습니다. 동료들이 지나가며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들을 쳐다보자 똘비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남자는 똘비의 양복 주머니에 다시 한번 그 검은색 명함을 찔러 넣고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똘비는 더 이상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내내 그는 상사의 눈치를 보며 언제 사채업자들이 다시 나타날지 몰라 전전긍긍했습니다. 퇴근길에 그는 일부러 먼 길을 돌아가며 뒤를 밟는 차량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집 앞 놀이터 그늘 아래 앉아있는 익숙한 검은 양복의 실루엣을 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똘비의 개인적인 공간과 가족의 안전까지도 완전히 장악했음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똘비는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차 안에서 밤을 지새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린 딸의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자 그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똘비의 휴대전화로 사진 한 장이 전송되었습니다. 그것은 유치원으로 향하는 아내와 딸의 뒷모습을 몰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똘비는 사채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제발 가족들만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울부짖으며 애원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당장 사무실로 튀어오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똘비는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했지만 가족의 사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법의 도움 대신 죽음보다 더한 공포가 기다리는 사채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소리가 마치 자신의 목숨을 깎아먹는 초읽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자 지난번과는 전혀 다른 살벌한 분위기가 그를 압도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정체불명의 서류 뭉치와 함께 묵직한 나무 몽둥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똘비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결코 무사히 나갈 수 없으리라는 것을요.
똘비의 앞을 가로막은 검은 세단에서 거구의 남성들이 내려 그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사방은 그들의 그림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성들은 말 한마디 없이 똘비의 양팔을 붙잡아 차 안으로 거칠게 밀어넣었습니다. 똘비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차가운 손이 그의 입을 틀어막아 소리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차는 도시의 어두운 이면을 지나 예의 그 깔끔했던 사무실 앞에 멈춰섰습니다. 한때 안도감을 주었던 그 세련된 복도는 이제 거대한 짐승의 목구멍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자마자 똘비는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책상 뒤에 앉아있던 사채업자가 천천히 일어나 구석에 놓인 죽도를 집어들었습니다. 법대로 하겠다고 했지? 사채업자의 낮은 목소리가 공기를 차갑게 얼렸습니다. 똘비는 무릎을 꿇은 채 손을 내저으며 용서를 빌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첫 번째 타격이 똘비의 어깨를 강타했습니다. 으윽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그는 바닥을 뒹굴며 고통에 몸을 떨었습니다. 자비 없는 타격은 등과 허리, 다리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쏟아졌습니다. 매질이 반복될 때마다 똘비의 흰 셔츠는 땀과 먼지로 얼룩져갔습니다. 사채업자는 숨이 찬 기색 하나 없이 기계적으로 죽도를 휘둘렀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똘비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타격은 멈추지 않았고 똘비의 의식은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잠시 후 폭행이 멈추고 방 안에는 거친 숨소리만이 감돌았습니다. 사채업자는 책상 위에 서류 한 장과 볼펜을 탁소리 나게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채무 확인서가 아닌 인간의 권리를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였습니다. 똘비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붙잡았으나 눈물이 앞을 가려 글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빨리 써. 그래야 오늘 내 발로 나갈 수 있어. 남자가 그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똘비는 더 이상 저항할 힘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볼펜을 쥐고 자신의 이름 3글자를 한 획 한 획 힘겹게 써 내려갔습니다. 마지막 서명까지 마친 그는 자신의 영혼이 그 종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사채업자는 만족스러운 듯 각서를 챙겨 금고 안으로 깊숙이 밀어넣었습니다. 폭행의 흔적을 지우려는 듯 그들은 똘비를 다시 차에 태워 길가에 버려두었습니다. 밤바람이 상처 입은 살갗에 닿을 때마다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똘비는 부서진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지만 현관문 앞에서 멈춰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한 아이의 아버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처참했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그의 가슴에 날카로운 칼날처럼 박혔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면 이 평화로운 가정이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공포가 다시 그를 덮쳤습니다. 남은 시간은 단 이틀, 500만 원이라는 돈은 그에게 불가능한 액수였습니다. 똘비는 온몸의 통증을 견디며 휴대전화 주소록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연락할 수 있는 모든 이들에게 거절당한 뒤 마지막으로 떠오른 이름은 단 하나였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아버지에게 이 더러운 빚 이야기를 꺼낼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채업자들이 보낸 협박 문자는 이미 그의 가족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답 없으면 내 마누라 직장으로 사람 보낸다. 똘비는 결국 자존심보다 가족의 안전을 택하기로 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리고 아버지가 전화를 받는 순간 똘비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똘비는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차가운 밤거리를 정처 없이 헤맸습니다. 도무지 돈을 구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자 그는 결국 마지막 희망인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버지를 마주한 순간 똘비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처음엔 화를 내던 아버지도 아들의 옷 아래로 드러난 보랏빛 멍 자국을 보고는 굳어버렸습니다. 똘비는 죽도로 맞으며 신체 포기 각서까지 썼던 그날의 공포를 울부짖으며 고백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아들의 어깨를 잡고 조금만 더 버텨보자고 다독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똘비를 데리고 거대한 공장이 보이는 대기업 사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성공한 기업가가 운영하는 회사의 사장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친구를 보자마자 그 화려한 사무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목숨을 가져가도 좋으니 제발 내 아들만은 살려달라고 아버지는 울먹이며 간청했습니다. 평생 자존심 하나로 살아온 아버지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똘비는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이미 그 친구에게 갚지 못한 막대한 빚이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염치조차 버린 채 친구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침묵하던 친구는 똘비를 가까이 불러 사태의 전말을 자세히 묻기 시작했습니다. 똘비는 사채업자들에게 당한 협박과 갈취의 내용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친구는 굳은 표정으로 잠시 전화를 몇 군데 돌렸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로부터 사채 문제가 해결된 것 같다는 연락이 똘비에게 왔습니다. 단순히 돈을 갚은 것이 아니라 강력한 인맥을 동원해 법과 주먹의 경계에서 일을 처리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친구는 똘비가 진 빚을 대신 갚아주는 대신 자신의 공장에서 일하며 갚으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똘비는 새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친구의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고 똘비의 내면에는 여전히 어두운 본능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희생으로 얻은 기회조차 그는 서서히 낭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실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그는 다시금 한탕주의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고 가정은 파탄의 길로 치달았습니다. 똘비는 결국 아버지가 무릎 꿇고 빌어 얻은 소중한 일자리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분노와 원망만 남은 그는 이제 법의 테두리 밖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피해를 입었던 그 어두운 세계의 하수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남의 목을 죄는 자가 되어 무고한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몰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가장이었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냉혈한 사채업자의 그림자만이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타락했다는 소식을 듣고 깊은 병에 걸려 알아 누웠습니다. 하지만 똘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똘비는 상부로부터 새로운 타겟의 주소를 전달받았습니다. 그 주소는 어딘가 낯이 익은 듯하면서도 묘한 불안감을 자아냈습니다. 그는 명령에 따라 어두운 복도를 지나 목표물의 집문 앞에 섰습니다. 똘비는 거칠게 문을 두드리며 돈을 갚으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아내와 울먹이는 딸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새로운 채무의 타겟이 되었다는 사실에 똘비는 얼어붙었습니다.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채업자 일당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똘비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이미 그들은 집 안으로 밀고 들어오려 했습니다. 아내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사채업자가 똘비의 귓가에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사채업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똘비의 귓가에 남긴 잔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비명소리는 멈췄지만 집안에는 오직 무거운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내민 돈 뭉치는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한 노인의 자존심이 깎여나간 결정체였습니다. 똘비는 아버지의 구겨진 셔츠 칼라를 보며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의 친구가 개입하면서 그 지옥 같던 추심의 전화는 마침내 멈췄습니다. 원금과 이자가 모두 정리되었다는 문자가 왔지만 똘비의 마음에는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방 안은 묘지처럼 적막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인사를 건네지도 않은 채 현관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똘비는 홀로 남겨진 거실 소파에 앉아 어둠이 방을 삼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빛은 사라졌지만 그를 지탱하던 모든 인간관계는 가루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식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친구에게 무릎을 꿇은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똘비는 직장에서도 권고사직을 당해 갈 곳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거리에 내몰린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사채업자들에게 배운 잔인한 생존 방식뿐이었습니다. 합법적인 세상은 더 이상 그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직감했습니다. 어느 날 밤 똘비는 예전에 자신을 때렸던 그 사무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 그는 악마의 손을 다시 잡기로 했습니다. 사채업자는 똘비의 눈에서 흐르는 도끼를 보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똘비는 피해자가 아닌 채권 추심원이 되어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이 당했던 그대로 다른 사람들의 집 앞에 명함을 꽂아 넣었습니다. 울부짖는 채무자들의 얼굴을 보며 그는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죽였습니다. 누구나 돈이 급할 때는 달콤한 법이지라고 그는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통장 잔고는 불어났지만 영혼은 점점 더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그는 차마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담벼락 너머로 들리는 아버지의 기침 소리에 그는 심장이 옥죄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번피 묻은 돈을 아버지의 우편함에 몰래 넣어두고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똘비는 이제 법의 테두리 밖에서만 살 수 있는 괴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때 평범했던 가장의 꿈은 도박과 주식, 그리고 사채라는 괴물에게 완전히 잡아먹혔습니다. 불법 사채의 늪은 빠져나오는 순간조차 인생의 절반을 대가로 요구했습니다. 똘비는 밤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누구를 향한 것인지 모를 분노를 사겼습니다. 그의 삶에서 내일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희망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지켜준 목숨이었지만 그 목숨을 이어가는 것 자체가 고문이었습니다. 지독한 이자의 굴레는 끝났어도 죄책감이라는 이자는 평생 그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이제 그는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러 어둠 속으로 스며듭니다. 한 사람의 무너진 인생은 그렇게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법 밖의 사람들에게 구원은 없었고 오직 생존을 위한 투쟁만이 남았습니다. 똘비의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각자의 지옥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 그늘진 곳의 민낯입니다. 어둠 속에 발을 들이는 순간 빛으로 돌아가는 길은 영원히 닫혀버리고 맙니다.